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 스픽스가 밤 11시에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치의 이면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있는 박진영의 전략을 본뜨고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정계환의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실 텐데요. 오늘 저희 세 사람이 들려주는 정말 총선의 이면 진실은 무엇인지 들어보시면 더욱더 뜨거운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유쾌하고 발랄하고 경쾌하게 방송 진행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원래 야간 방송에 매우 익숙하시죠? 예. 예. 그래서 오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색다른 정보, 색다른 분석, 그래서 총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최한욱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한욱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요? 예, 제 개인 방송에서 예. 너무 격없이하다 보니까 예. 미친놈이 아니냐. 에이, 그런 건 이런 좀 아니고요. 평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는 좀 정상적이다. 아, 예, 예. 뭐, 그 김진 씨보다는 제가 좀 더 정상적이다. 아, 그럼요. 예,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어제 백분 토론에서 발언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실언을 했다라고 비판을 한 적도 있지만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자극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포기하더라도 노인들을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총선 보수 대결집을 이루어야 한다. 예. 그런 계산된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맥락하에 지금 4.3 추념일인데 예. 제주도도 안 간 거예요. 예, 호남도 지금 뭐 그 많이 민생 토론을 하면서 거기 가서 돈들을 갖다가 막 쏟아붓고 있는데 전라남도 한 군데 딱 가고 네, 호남은 아예 그냥 특히나 광주는 완전 쌩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몰아가고 있다는 것은 집토끼라도 잡아야 된다. 집토끼도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지막 그 선택. 그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라면, 그러니까 집토끼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과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은 크게 오산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됐는데 지금 60대 이상 유권자가 4050 유권자보다 숫자가 적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노년층을 결집시켜서 그 힘으로 이제 선거전에서 최소한의 방어를 하겠다. 이게 좀 통하기가 어려운 형국이고 지금 2030이 민주 진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진짜 200선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렇죠. 100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형국인데 거기다가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린 그렇죠. 예, 그런 저는 오판 아닌가. 자, 오늘 이제 본 토론 들어가기 전부터요. 전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두 분, 프리토킹이라 그럽니다. 사전 대화에서 야, 오늘 프로그램 정말 재밌겠다. 이런 느낌 바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지금 마음 하나님께서도 좋은 걸 주셨고요. 콩냐님, 최평 스픽스 진출하셨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콩냐님 반갑습니다. 청보청자님, 잠만자나님, 루틀리님, 맥크레마님, 아이고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네요. 평론계의 3대 천왕. 예, 이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이 실제 천왕이 아닌데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맑은 뒤 허린님, 짜왕 성수샘 응원합니다. 짜왕은 뭡니까? 제 애칭이, 별칭이. 짜왕. 예, 짜왕 어떤 의미죠? 짜증을 잘 낸다고. 짜증을 잘 낸다고 합니다. 예, 짜왕입니다. 성수샘은 성수샘, 예. 성수대로 이제 대표시고요. 자, 저한테도 응원 말씀 주셨는데 공주공주님, 와 오늘 대박 패널 신난다. 벌써 501분 들어오셔서 아마도 여러분 방송 진행 중에는 2,000명 이상이 동시간, 실시간 접속을 하면서 여러 의견 주실 텐데요. 계속 소개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아는 대로 대답하고 또 모르더라도 만들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AS 확실한 방송으로 전략 진행할 텐데요. 자, 오늘 저희들이 정한 이제 주제는 이런 겁니다. 제목입니다. 아무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총선. 예.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총선이다. 두 분 말씀을 제가 전언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처음 봤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80 가까운 연배이시죠. 이분 말씀은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 같다. 과거에 전혀 보지 못했던 이상한 일이 매일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총선인데 총선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과거에는 정권 심판론이 있으면 똑같은 비율, 거기대로 국정안정론이라는 게 있어서 여당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을 지켜야만 국가가 더 발전한다. 야당은 그거 아니다. 지금 심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국정운영 너무 잘못한다. 이런 양대 의견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국민들은 어느 쪽을 찍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선거에서는 구도가 필요하고 쟁점이 필요하고 이런 것인데 이번 총선은 그것이 사라졌다. 하나만 남아있다. 뭐냐? 정권 심판론만 남아있다. 예. 정권 심판 할 거냐 말 거냐. 자, 이런 것들로 가는 이상한 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의 숨은 진실을 한번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번 총선이 갖는 현실적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과 그리고 이번 총선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 할 거고요. 허균님, 요즘 스픽스가 최고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700일은 네 분이 들어와셨고요. 어리의 방송이다. 다양한 게스트 좋다. 그리고 민주당, 더민당은 뭐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제가 사전에 보고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어서 약간 거친 얘기가 있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델벤님께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백석이 안 나온다. 공주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숨은 진실 하나하나 파헤쳐 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먼저 할 텐데요. 예. 어떻습니까? 솔직히 괜찮은 분입니까? 그 전략가신가요? 수준 이하의 예. 정치에 전혀 훈련되지 않은. 예. 그래서 심지어 주변에서 어떤 도움말을 하더라도 그 도움말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도 파악하기 힘든 네. 그런 수준의 사람을 지금 앞에다가 대장으로 삼아놨다는 거죠.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사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해운대 갑에 주진우 후보를 갖다 지지하러 갔어요. 갔는데 옆에서 이제 같이 보궐선거에 나와 있는 다른 후보랑 같이 이렇게 유세차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후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맥시멈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네. 그냥 마이크를 빼서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저희가 그러다가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주인공들을 토파 세워서 그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한테 힘을 달라.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한 번도 일할 기회를 안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전략이 없다. 준비된 것도 전혀 없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어떤 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상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고 정치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지 않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이런 거예요. 자,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왔잖아요. 예. 4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를 했고 사실상 수석에 가까운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로 쉬운 표현으로 천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물에 대한 파악 능력, 현상에 대한 이해, 또 인간 세계에 대한 물정을
이치로서 접근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대중을 해내는 출중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서 저 수준밖에 안 되느냐. 좀 근원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정치를 너무 폄하하는 네. 자신들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직업 정치인들보다 네. 더 뛰어나다라는 자만감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를 하고 있냐면은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듯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럼 정치 구도를 유죄냐 무죄냐 이런 각도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건 다양한 유권자와 다양한 계급 계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네. 너는 무죄냐? 너는 유죄냐? 이걸 판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은 내가 이제 법대를 나왔고 그 법률가의 시각으로 정치판을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치를 자기가 심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 현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법대를 나온 엘리트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경험이, 사회에 대한 경험이 검찰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상태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천재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법을 다투는 데서는. 그다음에 유무죄를 다투는 데서는 뭐 천재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인간관계, 인간사에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의 부족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네. S대 바보예요? 이 사람? 지금 이제 저는 김태형 소장님하고 네. 이제 당장 내일이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리 분석으로 이슈를 챙겨보는 그런 네. 시간이에요. 근데 김태형 소장님이 그 S대 바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갖다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동훈 형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가짜 모범생으로 길러져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외워서 답을 맞추는 것 이외에는 없는 그런 인격체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본다기보다는 누구한테 과제가 주어졌을 때만 그거를 갖다 수행하는 그런 일만 해왔다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한동훈의 그 성장 과정과 그리고 검찰 내에서의 자기 역할들을 보면 항상 강력한 리더 밑에 있는 해결사였어요. 네. 해결사라는 건 리더가 항상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 과제를 주면 그거를 어떻게든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리더한테 맞는 어떤 그 결과를 내놓는 걸로 갔는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죠. 정치는 본인 스스로가 아주 창의적으로 사람들의 관계와 또 이해들을 파악하고 그것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지속적인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는 설득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김태훈 소장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소장은 굉장히 겁에 질려 있고 당황하고 있다. 네. 그거는 자기가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고 네. 자기 입맛대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이 기현상 속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이런 분석을 갖다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한동훈이 지금 전혀 훈련되지 않았다는 그 내면의 그런 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겁을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겁먹는 장면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는 장면인지 막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 있어서 매일 하는 발언이 어제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거나 네. 이러면서 막 그 행동하는 이 패턴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본인 심리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멘붕 상태로 봐야 되지 않나. 멘붕 상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예고된 참사인데 네. 그 한동훈 씨를 그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에 총선을 맡겼던 것부터가 사실은 참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치를 제가 좀 우습게 본다 이 사람들이 예. 이 검찰 정권이 자신들이 훨씬 더 엘리트고 똑똑한데 저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이상한 정치를 한다라는 모르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치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을 넣어놓으면은 야 정치판을 싹 쓸 거다, 뭐 교통 정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한동훈이 들어와서 초보한테 이 큰 선거를 맡겨놓은 상황이 됐는데 보통은 제가 보면은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점점 나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의 경우는 점점 나빠져요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실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약간 뭐 희화화되는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뭐 예. 이런 건 있었으나 말 실수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후반전으로 가서 특히 지난주부터 말 실수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뭐 예. 개 같은 정치니 쓰레기니 범죄자니 거의 막말 수준에. 예. 그다음에 뭐 조국 장관에도 영치금 많이 받아라. 이거 거의 유튜버 수준의 언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요새 누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단어를 씁니까? 아니, 저는 그럼. 잘 쓰진 않죠. 어쨌든. 그러니까 예. 대단히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 뭐냐. 당황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면이 맞아요.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예상한 방향으로 전혀 흘러가질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많은 댓글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최한욱 평론가 하셨습니다. 자,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총선 막바지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거 아닌데 잘못됐네? 그래 계속 수정을 하면 수정 보완이라는 과정은 결국 좀 더 나아진다는 전제로 수정 보완이 되는데 그렇죠. 한동훈은 계속 더 무너지고 있다. 예. 나중에는 들으면 이게 말인지 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 자, 그런 정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바로 처벌 공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요? 김태현 수장이.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행동을 결정할 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고 계속 수정 보완하는 그런 스타일이 흔히 말해서 교양 있는 지식인들의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그 세칭 모범생들이 그런 훈련을 받지를 못해요. 네. 대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처벌이 오죠. 네. 그런데 그 처벌에 대해서 담담하게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동훈 유의 사람은 처벌 공포가 점점 더 부각이 돼요. 네. 손이 떨리죠. 말이 헛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든 건 나일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내면이 완전히 붕괴되거든요. 예. 남한테 그걸 떠넘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남을 헐뜯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이 무시무시한 처벌 공포, 이 공포는 실제로 공포를 느끼는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아마도 김태용 소장의 말을 잠깐 빌리자면 부모들의 훈육에서부터 쌓여 있었고, 예.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그 자기 밑에 끼워놓고 일을 갖다 시키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처벌을 주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의 그 일종의 그 훈련이죠. 그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처벌 공포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멘붕이라고 하는 얘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전혀 어떤 그 능력이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 아주 시니컬하고 예민한 처벌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리더 앞에서 이렇게 그 자기가 나름대로 경험한 대안들을 제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정치 행태의 뒷면을 보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상을 우습게 본다. 자, 이것은 제가 다르게 해석하면 세상을 쉽게 본다. 또는 본인이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현실 정치판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사이다 발언이다. 뭔가 좀 쇼킹하다. 그래서 박수를 받았던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점점점 할수록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중의 지지가 점점점 약해지니까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네. 혹시나 모를 책임에 대한 이런 일종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다고 할 때 여의도에 가면 보수정당, 국민의힘 주변에는 뛰어난 전략가들이 있고 네. 또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은 다선 중진들이 있으면 이거 아니다 맞다라고 해서 교정과 수정의 과정을 거칠 텐데 자, 이런 조언과 충고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 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거부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전체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제일 크게 표현 부각되긴 하지만 네.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멘붕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시점이 저는 언제라고 보냐면 그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됐는데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네. 보고서가 나왔는데
백석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다가 그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부분만 삭제가 됐어요. 네. 그게 아마 유시스에서 최초 보도가 됐었던 맞습니다. 것 네. 같은데 그 기점으로부터 붕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급격히 악화되는 행태를 보인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분위기 전체가 형성이 됐는데 네. 저는 이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사람이 대비를 합니다. 가서 그렇죠. 뭐 제방을 쌓아야 된다든지 뭐 축대를 손을 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거대한 쓰나미가 갑자기 몰려오면 도망갈 곳도 없죠. 도망가지도 않아요. 네. 그 쓰나미를 그냥 멍하니 지켜볼 뿐입니다. 네.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죽는구나. 이것과 지금 비슷한 심리 상태를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김준일 평론가가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네. 당시 여의도 연구원의 보고서에 국민의힘 의석수가 60석대다. 뭐 74석까지 간다. 지역구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정말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네. 볼 수 없었던 데이터가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상황 자체를 감당을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제가 이제 최한욱 평론가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바로 잡아드리면 여의도 연구소라고 표현하면 고발당하고요. 네.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고발을 이미 당했고요. 네. 당했고요.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에게 제가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74석 정도 얻는 지역구 의석으로 봤을 때 총선 경쟁이 위태롭다는 것을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제발 저 좀 고발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저 보수예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보수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예. 아니 어찌됐든 이제 그런 정도로 결국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그런 상황까지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이런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기서 예. 얹어보면 사람들은 진단을 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진단들은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예. 그러면 그 진단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왜 범죄자한테 읍소를 합니까? 네. 나는 서서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나는 범죄자를 잡으러 온 영웅인데, 예. 그런데 영웅을 몰라보고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내가 왜 그 무지한 사람들한테 읍소를 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상상력과 독해력이 전혀 없고 네. 그냥 내가 억울한 거예요. 예.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당해야 되지? 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떤 주변의 조언들도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고 있다가 쓰러져 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올 때 예전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교체를 했어요. 네. 사람을 교체를 해서 실제로 최소한 그 조언들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방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 지금 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 무지와 오만의 극치. 지금 오늘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윤석열 그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만남을 갖겠다고 일방적으로 네, 선언하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기다릴게. 와, 한 명도 안 왔어요. 최대집 씨가 가지 않을까. 전공의들이 아니잖아요. 최대집 씨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진짜. 예. 그래 놓고 애꿎은 그 유타는 누가 맞았냐. 그거를 이제 전의교협, 그러니까 전국 의대 교수협회의 그 홍보부장이었던 사람이 제안을 했나 봐요. 네. 그 사람이 사표 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총선 때까지 반복되면서 괴멸적 수준의 예.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 중에 이제 전공 1을 초청했는지 그 의대생들을 초청했는지 요거는 이제 확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기사에는 전공의들, 전공의다. 특히 전공의 대표였던 박단 씨를 예, 딱 찍어서 얘기했는데 박단도 오지 않았다. 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십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는 무려 2,8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자 제이크 아단님께서 주신 글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도망쳐 사라질 사람이지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맥크레마님께서는 처음에는 스타된 줄 알고 목에 기부수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밀항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그리고 손성현님께서는 자 한동훈의 생각은 2판 4판이다.
세레나님 저희들께 질문 주셨는데 지금 실방입니까 여쭤봤는데요. 저희들 실시간으로 생방송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이름 좀 빨리 올라가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구독자 82만 명이네요. 처음부터 구독했는데 정말 빨리 올라갔습니다.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SYK님도 라이브에 대한 확인 문자 주셨고요. 지구님께서는 85석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제 썸씽모어님이시군요. 전공의와 만나기로 했어요. 몰랐네라고 하셔서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의 이면에 숨어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에 대한 이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 하나를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 행태, 보도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대서특필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왜 이게 국민들에게는 미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성원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과장해서 보도했는데 국민들은 왜 믿지 않았는가? 자,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상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보도 행태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 어찌됐든 보수 언론은 총동원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심지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왜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느냐? 이거 정말 따져봐야 할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그 깊이로 들어가면 그 기사를 써서 소비를 할 때 소비자들이 그 기사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완전히 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세상이 소비자 주권주의로 넘어왔거든요. 포탈이라고 하는 뉴스가 이제 포탈이 일방적으로 뿌려주면서 포탈의 힘이 강화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게 묘한 이중적 속성이 있습니다. 뿌려져 있지만 선택은 결국 소비자가 합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말이 되는 뉴스를 선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소비를 하는 거지. 더군다나 이게 구독의 시대가 되면요, 더더욱 내가 진짜 믿을 만한 그런 데가 아니면은 구독을 안 해요. 그리고 쉽게 구독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협박도 해요. 너 기사들 이렇게 이상하게 쓰면 너 구독 취소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아무리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많은 그런 그 메시지를 갖다 낸다고 해도 결국 구독자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거든요.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 레거시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과 이 정부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언론사를 장악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죠. 네. 그렇지만 언론사에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못 얻는 사람들은 내가 정보를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밤에도 지금 3,000명이나 되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슈퍼챗을 쏘시면서. 예. 이런 현상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원오버더입니다. 또는 유튜버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왜곡이나 가공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장됐다. 믿지 마라. 그래서 저들은 참고만 할 뿐이지 진실에 대한 접근이 없다. 이런 생각을 레거시, 신문과 방송이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야, 대통령이잖아. 좀 도와주면 되지. 한동훈 위원장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죽하면 저러겠어. 좀 봐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실의 뒷면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겉으로 드러낼 때는 야, 유튜브 별거 아니야. 차은옥TV 별거 아니야. 스픽스 저것들 그냥 다 예단과 편견 가지고 대통령 하는 거야. 김성수 성수대로 보지 마. 그 왜곡 보도의 전형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우리를 막 욕을 해요. 네, 맞아요.
이게 정신승리인 거죠. 뭐. 그렇죠. 정신승리다. 레거시 미디어의 저는 정신승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총선이 뉴미디어 선거가 될 것이다. 최초에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이전하고 급격히 다르게 커졌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의 영향력이 이제는 예컨대 김어준 씨를 예를 들면 전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TBS에 지금 계속 있었다면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겠는가. 오히려 TBS 레거시라는 족쇄를 풀고 나와서 뉴미디어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김어준의 정치적 영향력, 미디어 파워가 더 강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예. 지금 보면 뭐 뉴스공장이 매일 지금 선거 국면에 들어와가지고 20만이 넘는 동접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TBS에 있었다면은 그 뉴스공장이 그 정도 동접자를 기록했겠는가. 예. 그리고 컨텐츠도 상당히 무시무시할 정도로 편향된 컨텐츠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뭐냐면은 한 일주일 동안 민주당 후보들을 2시간 동안 데려다 놓고 네. 홍보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레거시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변화를 레거시 미디어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벌거숭이 임금님 우화를 보시면 예.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벌거숭이 임금님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의 진실이었어요. 그렇죠. 한 명이 진실을 한 명이. 얘기하면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거짓은. 그런데 지금 언론 장악을 하고 레거시 미디어를 장악을 하면 모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예. 예컨대 뭐 최한욱 TV를 무슨 수로 통제를 합니까? 저 미친놈이 막 날뛰는데. 고소 고발로 통제를 할 수가 있지. 아니 있겠죠? 고소고발하다도 선거는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어린아이 한 명만 있어도 이 거대한 거짓말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 우화를 제대로 저는 정확히 이해 못했다고 보고 뭐 최한욱 TV 하나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사실 스픽스만 해도 지금 구독자가 80만이 넘어가는데 예. 지금 웬만한 레거시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명이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벌거숭이 임금님의 이 허상이 안 밝혀지겠는가. 그게 지금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돼요. 실제로 지금 한동훈이 멘붕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상이요. 레거시를 통해서는 거의 전달이 안 됩니다. 네.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는데 그냥 발품을 조금 팔아서 시장에 나가보면 그리고 유세차가 지나가는데 가보면 그래서 한동훈의 연설 같지도 않은 그 말의 쓰레기들을 귀로 들어보면 네. 나 속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정도 판단을 못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이 소비자 주권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 같은 연설을 들었는데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마치 엄청난 쇼맨십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이제는 폭발 지경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전까지 한동훈이 잘했던 편집 부장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자기한테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특정한 사안을 소비하고 이해할 때 얼마나 똑똑한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껍데기만 큰 언론사다, 큰 방송국이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서울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다. 먹히지 않는 세상임을 누가 모르고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한민국의 거대 언론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숨어있는 곳에서 작은 미디어지만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면을 정말로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용기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 최한욱 TV 그리고 김성수 성수대로 TV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조금 전에 스픽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 스픽스는 지금 매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조의 수가요. 150만 회를 넘었습니다. 하루 그러면 조회수가. 150만 예. 하루 동안. 그리고 매일 그렇게 넘습니다. 최근 뭐 한 2, 3주 정도는 200만 회가 계속 넘고 있는데요. 엄청난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일주일에 한 25편 정도의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런 MSG가 없이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 정치적 경향성은 있을지 몰라도 특정한 사안을 전달할 때는 우리가 어떤 예단과 편견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실에 지나치게 기울어져서도 안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런 태도로서 많은 분들이 와서 스픽스에서는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를 가공하지 말고 전달해주고 판단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시청자, 주권자의 몫이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신혜연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3,3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아요 수가 부족합니다. 예. 좋아요 누르고 방송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아요가 837명인데요. 여러분 혹시 방송 보시다가 좋아요 누르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께 그렇죠. 우리 전달이 이 되죠. 방송이 공유되기 때문에 좋아요 누르면서 우리가 오늘 전략을 통해서 그 전략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좀 더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다. 크고 형식을 갖춘 거대 언론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진심으로 돕고 있느냐. 예. 그들이 그렇게 과잉 칭찬과 왜곡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심지어 심판까지 하겠다고 나가는데 그 악역 그걸 누가 했느냐. 보수 언론이 결국 대통령을 도와준다고 해놓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망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평가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원오버덤이야. 영향력 없어. 그냥 너희들은 그냥 뭐 잡소리 하는 거 아니야. 뭐 다 좋습니다. 뭐 그런 평가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호도하고 왜곡하고 하는 것이 말씀은 주권자들이 이제 예. 알아서 찾아서라도 보고 진실을 접근하고 이용할 줄 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면 언론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면 구독자 중심주의, 소비자 중심주의면 언론이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지 못하죠. 그 덩치가 있고 그 덩치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자본이 그 충족이 돼야 되고 그 자본이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그 흠결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그 자본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는 이런 진실을 마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유령 하나가 이 총선판을 떠돌고 있어요. 소나무당이라는 유령이에요. 네.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면 소나무당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예. 아무도 해야 되죠. 여론조사도 한 군데도 없고요. 네. 실제로 구글 트렌드만 보면 나오는데 네. 구글 트렌드에서 계속 잡혀요. 심지어는 하루에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소나무당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눈을 감고 있어요. 그건 마치 암 환자가 자기 밑에 저기 통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해 그러면서 불로유를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불로유를 마신다고 낫지 않아요. 자기의 통증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소나무당이라는 유령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그거를 다들 눈 감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오만을 뚫고 들어가서 진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이 소나무당이라고 하는 데의 열풍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아마 언론사에서 굉장히 유례없는 현상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들이 분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때 22대 총선에서 유령 하나가 있었고 그 유령을 다 같이 무시했지만 결국 그 유령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냈다라는 기록이 나올 거예요. 이 기록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이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 결국 메커니즘을 무너뜨리는 것도 주권자인 소비자들이 직접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깊이 들어가서 저희들 소나무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실제 지금 제도권 언론에서는 소나무당의 실체에 대해서 지지율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의도된 비보도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목도 너무너무 이상해서 제가 주위에 계신 분들께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나무당을 대체로 한 2%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녹색정의당과 비슷하거나 약간 부족한 수준일 텐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1%를 넘어갈 경우 또는 1.5%를 넘어가면 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알려줘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의 트렌드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모아보면 분명히 실체가 있는 정당이고 지지율이 나오는데도 보도하지 않는다. 예. 자, 왜 그렇게 하냐? 이것은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공이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심지어 유튜브 채널에서도 예. 따져보면 저희들 뭐 스픽스는 누구든 정치 바꿀 사람 다 나와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 자,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재평론가 보셔야 합니까? 봐야 합니까? 저는 일단 이건 의도적인 어떤 통제 행위가 있지 않고서야 예. 일제히 입을 다물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긴 좀 어렵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구속되기 이전에 이 윤석열 정권 탄핵이 검찰 해체라는 이슈를 가장 먼저 강하게 제도권 정치인 중에서는 강하게 들고 나왔고 그렇죠. 어쨌건 송영길 대표는 대선 후보급의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의 무게감이 다르죠. 이런 후보가 탄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송영길 대표가 진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이 스모킹건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네. 그런 문제가 녹취록이 있고, 있죠. 그다음 무엇보다도 또 태블릿 PC 문제. 이게 이상할 정도로 변희재 씨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정부 쪽에서 건들지 않거든요. 좀 예. 보석 중인데 예. 뭐 예전 같으면 당장 구속했을 텐데 그걸 그렇죠.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야당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변희재 태블릿 PC를 주목했던 정치인이 송영길 대표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 직결될 수 있는 모든 이슈와 송영길이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무리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예. 구속되는 상황도 저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보석 취소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유례가 없는 납득하기 힘든 법원의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문제랄지, 그리고 언론에서 철저하게 소나무당을 배제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큰 그 세력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거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소나무 현상과 관련해서 이 뉴미디어 시대의 좀 언론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한 건지 요거를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아젠다가 세팅되는 방식은 하향식입니다. 그렇죠. 거대 미디어, 거대 언론들이 아젠다를 정해주면은 그 아젠다를 따라 쭉 따라가는 이런 구도였거든요. 특히 아침에 조선일보가 땅 때리면 그거를 다 베꼈죠. 예.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가 흘러가는, 이게 이제 레거시 시대의 언론 환경이었는데 네. 이번 소나무 현상은 사실 너무 놀라운 것이, 소나무 현상이 발생한 그 발화 지점이 성수대로입니다. 성수대로에 그 권윤주 후보가 출연을 해가지고 네. 방송을 하면서 팬코에서 화제가 되고, 이 팬코에서 화제가 되면서 다른 매체들도 주목을 하고, 심지어 레거시 미디어까지 이제 그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됐는데, 당시에 성수대로 권윤주 후보가 출연했을 때 동접자가 1000명이 채 되질 않았어요. 상당히 희한한 미미한,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기 힘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커뮤니티로 옮겨가면서 네. 확대가 되고, 또 이 확대된 것을 또 뉴미디어가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또 확대가 되고, 그래서 아젠다를 만들어서 레거시가 쓰게 만드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젠다 유통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향식으로 지금 아젠다 세팅 과정이 바뀌고 있다. 네. 즉 국민 주도권, 시청자 주도권, 유권자 주도권이 언론 환경에서도 더욱 강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 지금 최한욱 평론가가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구름님께서는 최평님 오르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촌철살인의 분석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건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님이나 송영길 대표님이나 조국 장관님이나 서로 다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국혁신당도 검찰 정권을 해체하겠다, 소나무당도 윤석열 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심판하겠다, 이렇게 또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유독 소나무당에 대한 존재감은 이렇게 미미하게 보이느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뭔가 네. 나오고 있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주목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쪽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균형감 있게 또 객관적으로 특정한 사안을 다뤄줘야 하는데 다뤄주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의 이면이 무엇인지를 네.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보자, 이런 의도니까
특별히 누굴 지지한다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서 예, 조금만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사실은 96년부터 미디어 비평을 하면서 문화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네. 지금껏 꾸준히 미디어 비평계에서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특히 미디어가 바뀌는 동향 그리고 어떻게 이슈를 갖다가 뽑아와서 그걸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소비되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계속 관찰해 왔거든요. 이번 선거는요, 세 가지 그 경향이 부딪히고 있어요. 우선, 레거시에서 프레임과 뭐 스타 발굴을 해서 레거시가 만들어준 그런 스타와 그 현상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냐?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네. 네. 그 다음에 뉴미디어가 발굴해서 뉴미디어가 밀어서 된 현상. 그게 누구냐면은 사실은 조국이에요. 네. 조국이 거대 그 뉴미디어, 무려 150만이 넘는 그 뉴미디어가 100만 가까운 새날이라고 하는 미디어 둘이서 합작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 현상은 다분히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돌풍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최병천 같은 예전에 자기가 기자였던 그 자칭 평론가는 이 선거 국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유의미한 그런 유일한 현상이 조국 돌풍이다.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바닥에서 온몸으로 싸워가면서 지금 이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은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레거시도 주목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뉴미디어도 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현상이 뭐냐? 여기는 뉴미디어도 사실은 변변치 않은 데가 네. 보도를 했고 그때 1000명이 안 됐다니까요. 네. 조회수가 10,000회가 나올까 말까 이랬었어요. 처음엔. 네. 그런데 그거를 커뮤니티가 데려가가지고 200만이 넘는 커뮤니티가 그거를 굴려서 부풀려가지고 결국은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 현상을 주목하게 만들게 되니까 레거시가 받게 되는. 그게 소나무당 현상. 소나무당.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향식. 예를 네. 들어서 철저한 상향식이 한동훈. 그다음에 중간 정도 상향식이 뭐냐면 일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대 뉴미디어가 발굴했다고 사실은 만들어진 그런 하향식. 만들어진 하향식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바닥서부터 발굴된 하향식. 이 세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최초로 자기 나름대로의 손속들을 사용해서 부딪힌 이 전쟁이 총선 때 결과로 나오는 것이 네. 바로 저희 같은 그 미디어 비평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관철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두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내용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분석 보면 이해하시죠. 레거시가 만든 스타 정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뉴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밑바닥에서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이것이 거대한 태풍이나 돌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민초, 풀뿌리 그리고 작은 에너지 손에 손잡고 만드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 바람이 비록 모이더라도 작아 보일 수 있겠죠. 소나무당이. 지금은 지지율도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치로 따져보면 지금 이 정치를 정말로 정치인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제가 가장 놀라는 장면은 이번 총선 저도 제 생애 최초로 경험하는 이상한 선거인데 정치를 정치인이 끌고 가지 않고 정치 세력이 끌고 가지 못하는데 국민이 유권자가 주권자가 정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장면 이상하십니까? 예, 이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여러분들은 서서 그 이면의 진실을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3,400분 들어와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 여기에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보 언론이 유독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한 거. 불편한 가혹한 평가와 진단을 하고 있었는가,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말씀 나눠야 하는데 불편하지만 의견 좀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내시는 분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살짝 던져드리면은 예. 훨씬 더 잘 물어서 물어뜯을 그래요? 수 있는 분위기라서 일단 살짝 던져드리면 예.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요
펜코에서 굉장히 먼저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현상도 원래 주권자들이 그냥 찾아낸 그런 스타고 주권자들이 발굴해서 토파냈던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의 리더를 상실했지만 강력한 전국 조직을 갖고 있던 민주당이 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내 주류가 지속적으로 이재명을 죽였죠. 근데 그 죽이면 죽일수록 그 스토리와 내러티브가 강화되면서 신화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이 없어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맨땅에서 국민들이 특히 팬붕이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발적인 어떤 활동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들이 흔히 말했던 그런 진보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저는 진보 언론들은 오히려 보수 언론보다도 더 자기들만의 도그마에 갇혀서 이 현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을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부정당하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역시 학생운동을 하면서 엘리트라고 하는 의식을 획득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틀 속에서 자신이 엘리트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엘리티시즘 속에서 통제되는 권력만이 자신들이 용납할 수 있는 권력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통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이 소비자 주권주의라고 하는 건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나한테도 적이 되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거대한 힘으로 만들어 본 게 K-팝이나 K-컨텐츠에서 있었던 팬덤이라는 현상이었고요. 그 현상을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문제시했던 데가 놀랍게도 한겨레 경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감싸고 있는 이 팬덤, 우리식으로 제식으로 표현하면 소비자 주권주의가 만들어낸 힘, 이거는 자신들의 힘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진보론조차도 소비자 주권주의에 대한 것, 유권자가 뉴미디어에서 다른 세계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다른 생각, 거기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특이 현상, 일반화시키지 못하고 아주 특수한 무엇으로 내팽개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요. 최평론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제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한국 정치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예. 그러니까 2차원의 정치라는 거는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파쇼의 반파쇼의 구도. 예. 이 구도를 사실은 산업화 이후에 계속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 구도거든요. 근데 MZ세대가 등장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성세대들은 계속 정치를 민주 대 반민주의 2차원적 구도에 가두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촛불혁명을 통해서 드러난 건 저는 5년 동안 촛불 민심이 진화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권 교체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 확인을 한 게 있고요. 맞아요. 촛불 시민들이. 또 하나는 민주 진영 내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 세력 내에도 적폐가 있고 장애물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걸 전 전체 그림을 보셔야 이게 전체가 보인다고 보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뉴미디어 혁명, 이것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급격한 몰락, 네. 이렇게 보면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건 민주당 공천 과정입니다. 맞아요. 민주당 공천혁명이 일어난 걸 보면 현역들이 맥을 못 추고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른바 친명 개혁 후보라는 후보들의 인지도가 사실 처참할 정도로 낮았어요. 저도 이제 김성수 평론가님과 진검승부라는 네. 친명 개혁 후보들을 소개하는 방송을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 네. 전혀 몰라요, 유권자들이. 네. 그래서 첫 방송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거 망했다. 시청률이 끔찍할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경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철저하게 지난 그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던 후보들이 거의 뭐 90% 이상 경선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무조건 기득권은 심판을 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기본 인식, 우리 유권자들의 기본 인식이고, 이게 총선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 전 미디어 문제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엘리트주의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구도로 보시면은 네. 한겨레가 왜 저러지? 경향이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이는데 자,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구도로 보면, 즉 레거시와 뉴미디어의 구도로 보면,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의 구도로 보면은 한겨레와 조중동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보입니다. 네. 그걸 이제 저는 촛불 시민들이 보기 시작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에 대해서 이제 비판조차 하질 않아요. 그냥 유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뉴미디어와 조중동의 대결 구도가 이미 형성이 돼버렸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한욱 평론가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수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구도,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의 이 구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플레이보이라는 그 플레이보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매일 실시간 뭡니까 이제 조회수 또 일일 조회량을 검색을 하는데요. 놀라운 결과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오마이TV가요. 지금 MBC, KBS, SBS 이제 KBS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요즘은 MBC, JTBC, YTN과 같은 보도 채널과 전혀 뒤처지지 않고 정말 조회수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 TV가 없습니다. 못 한겨레 들어가요. 한이 TV가 없고요. 경향 TV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진보 언론의 상징인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하고 또 정말 진심으로 격려하고 박수를 보냈던 사람도 왜 진보 언론이 이렇게 내부에서 분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읽지 못하는 레거시 언론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득권 언론의 문제다. 엘리트주의에 갇혀있는 언론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뉴스공장의 겸손이 힘들다가 지금 랭킹으로 보면 국내 언론 전체에서 5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이면의 진실을 아는 순간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대론적 관점에서 예. 이 뉴미디어 소비 행태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보는데요. 60대 이상은 레거시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2030으로 내려갈수록 뉴미디어 의존도가 레거시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2030이지 그렇죠. 60대가 아닙니다. 그 4050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2040들이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뭐 유튜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레거시가 2030을 움직일 수 있는가? 지금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와 선거에 직접적인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레거시가 아니라 어차피 60대 이상은 사실 투표성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네. 예, 한동훈이 무슨 가발을 벗고 뭐 춤을 춘다고 해도 60대는 찍습니다, 한동훈을. 네. 근데 또 4050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2030을 어떤 정치 세력이 이끌어가는가에 따라서 선거 결과 바뀌어진다. 근데 지금 2030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의존도가 대단히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선거 영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레거시 사실은 미디어가. 2030들은 이 레거시 미디어들에게 오래전서부터 절규해 왔어요. 자신들이 지금 너무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힘들고 또 이렇게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질식하고 있고 심지어 연애도 못하게끔 니네들이 나한테 특히나 이대남들한테 수입보이가 되라고 계속적으로 수입가이가 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이 상황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럴 때마다 한겨레 경향 등에서 한 거는 무식하면 배워. 그게 엘리트주의. 이게 이거예요. 네.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은 우리가 그 분석해 주는 대로 외우고 그대로 따라해.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 강요했거든요. 이들은 그러니까 따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티였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갖다 교류를 하면서 그 정보를 채워주는 데가 유튜브, 그리고 통로가 되는 게 SNS였다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화를 자기들이 만들어낼 거고 자신들을 구하는 영웅을 자기들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선택된 게 권윤지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고 네. 그것이 지금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심판론밖에 없었던 선거판에 아주 재미난 현상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레나님께서는 소나무 비례 건윤지 5번까지 국회로 꼭 보냅시다. 제이크 아단님 이번 선거 국면을 계기로 레거시 언론은 거꾸로 지고 있다. 이재명님께서 글을 올려주시는데 이분이 그분은 아니시겠죠. 이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미디어가 국민을 가르치려는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김대건님, 임병하님, 김영수님 그리고 백마탄 초인님은 이런 걸 100분 토론해야지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과찬이십니다. 예. 과찬이시고 정리의 말씀으로 잘 듣겠습니다. 바다님, 필리포인자기님, 그리고 블루나인님, 이성기님, 자 온리원님, 제라늄 꽃님 많은 의견 주셨는데 일일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들으면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방송을 만드는 정말로 주연이고 연출가이십니다. 그런 생각 여전히 가지고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이면의 진실을 모두 종합해 보니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냐. 내일 모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총선 투표일입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에서 깜짝 놀라셨죠. 62.8%라고 그랬죠. 예, 63% 가까운 이제 재외 국민들이 직접 1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려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다, 차를 몰고 갔다. 심지어는 재외 국민 투표 등록을 못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100만 원을 들여서 표 찍고 당일날 바로 나가겠다 이런 분까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높은 투표율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진보 쪽에 상당히 유리하겠다. 국민님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초박빙 상황에서 워낙 접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총선 최종 결과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 예상되고요. 이미 재외국민 투표율은 그렇게 드러났고 총선 투표율까지 가게 되는데 참고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총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66.23%였는데 이번 총선 어느 정도 투표율로 정말 밑바닥의 민심이 드러날 것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몇 퍼센트 예. 투표율입니까? 제가 이제 스픽스에 저번에 예. 그 역전의 용사들에 나와서 예. 70%를 썼잖아요. 예. 지금 재외국민 투표율을 보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77% 정도 나올 거다. 그러면 라는 역대 생각을. 대선 투표율과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정도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양쪽의 지지층들이 결집한 정도가 대선급이 돼버렸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응징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데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재미난 변수가 하나 생겨서 그 변수가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이번 총선에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마지막 그러면 변수 어떤 겁니까? 소나무당을 중심으로 한 소나무당을 중심으로 한 내가 선택한 스타를 과연 국회에 넣을 수 있을까 말까 우리 네. 내기하자. 네. 한번 해보자. 이런 놀이, 일종의 놀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선거라고 하는 축제를 통한 놀이 아닙니까? 네. 예, 이런 놀이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다양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즐기는 모양들이 나와서 이게 승리로 이어지기까지 한다면 그러면 투표율은 더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 선생님께서는 70% 가자, 70% 유영상님 주셨고요. 저 상리님께서는 77%, 그리고 68% 이상이면 탄핵 가능하다 이렇게 주셨고, 블루나인님은 73%꼭 투표하다. 그리고 저는 찐 보수인데 지민 비소합니다. 콩냐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팥죽은 내 인생님은 난 70.99% 화근했어요. 예, 화근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점집에 점치듯이 결과는 한번 보겠습니다. 최한욱 평론가는 지금 투표율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재외국민 투표율만 보면은 네. 지난 총선보다 20% 정도 높아졌거든요. 맞아요. 20% 포인트가 예. 높아졌죠.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반영된다라면은 예. 사실 재외국민은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몇 시간 이상, 뭐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20%가 높아졌다라면은
사실 비슷한 수준으로 네. 본투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럼 20%가 높아지면은 86%가 나와야 돼요.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대로 예. 대비를 하자면은. 예. 근데 저는 80% 육박하는 지금 투표율이 나올 만한 열기가 생긴 측면이 있다.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냈어요. 예.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200석을 가지 못하면 야권이 정치에 변화가 생길 수 없다라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지난 네. 2년 동안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게 민생이건 뭐건 200석을 야권이 돌파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가야 된다, 야권이. 네. 민주 진보 진영이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도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200석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너 미쳤냐, 술 처먹었냐, 뭐 이런 뭐 이런 분위기가 한두 달 전만 해도 됐는데 예. 저는 그 코끼리는 말하지 마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그 코끼리를 얘기하고 말았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탄핵 의석하면 안 된다. 그렇지. 뭐 100석은 지켜야 된다. 그렇지. 자유민주주의 탄핵 200석이 넘어가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된다. 예. 그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였냐면은 실제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권 맞아요. 지지층들이 볼 때는 아, 네. 200석이 실제 가능한 거 아니야? 쟤네들 예. 뭔가 저걸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아,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런 보고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확 줘버리면서 아, 이게 가능한 수치가 돼버렸다. 네. 그러면 투표장으로 진보 민주 유권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 역할은 뭐냐면 보수 진영의 방어 심리도 자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진짜 백성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보수 집토끼들도 다 쏟아져 나오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 사상 유례가 없는 위인입니다. 진보와 보수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당이 하나쯤은 다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 네. 예컨대 나는 민주당은 싫어. 그 윤석열도 싫어. 그러면 조국 혁신당 찍어. 아, 근데 그것도 싫은데? 그럼 소나무당 찍어. 그것도 싫은데? 그럼 무슨 개혁신당 찍어. 네. 해서 각 그 정치 세력들이 최대치의 자기 지지층들을 끌어낼 수 있는 구도. 한마디로 정치 부패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뷔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근데 진짜 이런 심리도 레거시는 전혀 못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투표 용지에 뭐 길이가 57cm가 됐다. 이런 그 불편한 선거 언제까지 치르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권자들은. 네. 뷔페에 가가지고 음식 가짓수 맞을 때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제대로 레거시들이 자기 역할만 해줬다면 34개나 되는 그런 정당들이 각기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 지들이 선택해가지고 봉쇄 다 시켜놓고 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선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그냥 오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만들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뷔페를 즐기는 특히 정치적 부패를 즐기는 우리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배짱이님께서는 나는 70대인데 변희재를 법사위 보내려고 소나무당 찍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썬방님인지 박선님인지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소나무 민주당 조국혁신당까지만 인정하자 이렇게 주셨고 매종 11님께서는요. 배짱이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소나무당 찍겠다고 하니까 댓글 응답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0대 어르신인데 배짱이님 이런 의견 또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심루트님께서는 50대도록 처음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아, 저도 사전투표 하려고 마음먹었고요. 금요일날 할 건데 두 분도 사전투표 하십니까? 예, 저희도 투표를 해야죠. 사전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투표율 금요일날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란 결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무엇인지 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이 우리가 오늘 주제로 정했듯이 정말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시점과 그리고 특이한 현실 위에서 우리가 총선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변동의 폭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권자로서 또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하셔야 될 일 행동으로 몸으로 그리고 손으로 그리고 투표지에 누를 때 더 세게
강하게 혹시라도 그 빨간 동그라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3,900명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픽스는 MSG 양념을 치지 않는 방송으로 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되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가 2만 명 이상 늘어났고요. 예. 지금도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늘어나는 걸 보면 다른 방송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스픽스를 보면 볼수록 꼭 흰 쌀밥처럼 양념 안 돼 있는 방송 같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열렬히 지지할 때는 박수를 치고 개혁신당이 정말로 보수혁명을 일으킨다고 할 때는 거기도 열렬히 박수를 치고 소나무당 현상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라도 균형감 있게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도를 하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김성수 성수대로 TV, 장욱 TV도 그런 노력 함께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저희들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수 평론가 얘기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 네. 여러분 맛있는 뷔페 식당에서 좋은 음식 골라 드시라고. 그러려면 음식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도 저희들 언론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금방 70분이 지났고요. 오늘 밤늦게까지 노력해 주시는 박노원 우리 기술감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노원의 부모님께도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좀 드리고요.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팥죽은 내 인생님 스픽스 오늘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로 귀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그리고 행복하게 오늘은 좀 부건하게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리고 총선은 내가 드디어 쌓아놓고 있던 내 생각과 권리를 여러분 뜻대로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요. 혼자 가지 마시고 손잡고 가족과 함께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투표를 하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마지막. 예, 예. 제가 저- 방송 오기 전에 예. 시청자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이 방송이 성지가 될 거다. 총선이 끝나면. 그렇습니까? 결과 예측을 하겠다. 예. 결과 예측을 했다. 하겠다 오늘 방송에서. 예. 그럼 결과 예측해 주십시오. 저는 210석 봅니다. 210석 본다. 아까 한 분이 글을 올려주셨던데 210석을 어쨌든 본다.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 뭐 다음 주에 또 나올 기회가 있으면 예, 왜 그렇게 예. 분석을 했는지 그때 해설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와 210석.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레거시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조금 부담스럽게 어쨌든 여러분들 최한욱 평론가는 범야권이 210석 그리고 투표율이 77%까지 간다고 이렇게 해 주셨고요. 아이고 마음 하나님께서는 스픽스 100만 가자 이렇게도 주셨고 기왕에 이렇게 하셨으면 본인도 전망해 주세요. 뭐 저도 210석이 자, 그럼 이거 소모가지 다 내놓고 이제 소모가지 다 내놓고요. 내놓고 이제 걸어주세요. 이게 성지가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자, 몇 석입니까? 210석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모가지 같이 걸고. 예, 저는 겁이 많아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11일 날 아니고 이제 저는 몇 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이제 오늘 얘기 나눴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국민이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고요.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이미 우리 축적된 경험 그리고 거기에 쌓여 있는 사회적 지식과 사회적 자본의 총량이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강력하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힘내서 더 좋은 나라 함께 만들어 가고요. 누구를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국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보다 좀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손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늘 남아있는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많이 방송 보실 텐데요. 늘 스픽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 사람이 동시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